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포메이션과 브루누 페르난데스의 포지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3-4-3 포메이션입니다. 네,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적합한가 아닌가 이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현 시점에서 이는 끝이 없는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아모림 감독은 자신의 구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두 번째로 메뉴는 90분 내내 고정된 3-4-3 대형으로 서 있는 경우가 거의 정말이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루벤 아모림 감독이 시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포메이션을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들은 공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상대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따라 끊임없이 변형되고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3-4-3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 국면에 기반한 축구입니다. 썬더랜드전을 보십시오. 그들이 후방 빌드업을 시작할 때 그들의 형태는 무엇이었을까요? 3배 깊게 내려온 수비형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그 위에서 움직이는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였습니다. 매우 명확하죠. 하지만 파이널 서드로 공이 투입되면 그 형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것은 경기장의 4개 세로 라인을 모두 점유하는 공격 구조가 됩니다. 2명의 윙어가 측면 폭을 최대한 넓게 유지하고, 다른 2명의 선수가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하며 최전방에 5번 공격수가 위치하는 형태죠. 그렇다면 공을 잃었을 때는요, 구조는 또다시 바뀝니다. 매우 촘촘한 4-4-2 중원 수비 블록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5-4-1이나 5-3-2 블록으로 더 깊숙이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다양성은 실로 놀랍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이디어는 실제하고 전술적인 약속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경기를 지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선더랜드전 이후 맨유가 사이 수비 포메이션으로 전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여러분은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의도입니다. 이 경기에서 루벤 아모림 감독의 첫 번째 목표,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유일한 목표는 바로 그라니트 자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썬더랜드의 기록을 보십시오. 전진 패스 파이널 서드 투입 패스 롱볼 키 패스, 그리고 어시스트까지 모든 중요한 순위표에서 자카는 최상위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썬더랜드가 잘하는 모든 것,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위협은 이 선수의 발을 거쳐갔습니다. 따라서 아모림의 계획은 논리적으로 매우 단순했습니다. 자카가 가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으로 제한하자. 근본적으로 그것은 썬더랜드의 심장과 영혼을 빼앗고 그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식의 축구, 즉 측면으로 넓게 벌리는 플레이를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위에서의 자카 사냥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수행되었습니다. 사냥꾼 투톱인 세슈코와 은베모는 단순히 최전방에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위치를 바꿨습니다. 한 명이 공을 가진 선수를 압박하면 다른 한 명은 자카에게 향하는 패스기를 차단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2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톱이 높이 올라갔을 때 나머지 일은 누가 맡을까요? 바로 브루누 페르난데스입니다. 그는 자카를 향해 끊임없이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두 공격수가 실패하더라도 자카가 편안하게 공을 받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계획은 지극히 효과적이었고, 썬더랜드가 경기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슈코의 골, 그 골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스로인 상황에서였습니다. 은베모 마운트, 그리고 세슈코가 함께 그라니트 자카를 포위하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비롯된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가 변화를 줬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아모림의 능력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전반 36분 선더랜드 감독은 교착 상태를 인지하고 센터백 된 벨러드를 투입하며 3백으로 전환했습니다. 아모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즉각적이었습니다. 네, 거의 즉시였습니다. 38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새백을 상대로 1대1 압박을 가하기에 완벽한 구조인 그들의 익숙한 오각형 압박 포메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적응력, 그 거의 즉각적인 변화, 그리고 이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열풍, 바로 가장 단순해 보였던 무기인 롱스로인의 귀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숫자를 보십시오. 2002-16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
6라운드 동안 상대 진영 1-3 지점에서 던져진 스로인 4개 중 1개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직접 투입되었습니다. 무려 4분의 1입니다. 이 비율은 지난 시즌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점유율 축구를 숭배하던 팀들, 볼 소유를 즐기던 팀들조차 혼돈을 만들어내는 것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스널은 1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무려 6개에서 8개의 롱 스로인을 사용했습니다.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스로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메뉴 수비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마침내 이 트렌드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화야말로 정말 놀랍습니다. 이 숫자를 들어보십시오. 지난 시즌 개막 이후 이번 주말 경기 전까지 메뉴는 고작 20개의 롱스로인을 시도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한 골도 없었습니다. 성공 제로, 위협 제로. 전환점은 브렌트포드전 패배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임시 방편으로 롱스로인을 3번 연속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썬더랜드전에서는 더 이상 임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메뉴가 상대 진영 1-3 지점에서 얻은 모든 스로인은 의도적으로 길게 던져졌습니다. 심지어 레니 요로가 때때로 공을 고의로 라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자, 디오고 달롯에게 중책이 맡겨졌고 그는 마치 투척 기계처럼 끊임없이 상대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은 그 준비 과정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달롯은 6야드 박스 바로 그 지점으로 까다로운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는 완벽한 롱스로인을 던졌습니다. 마테이스 더 리흐트는 지극히 영리한 쇄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단순히 움직인 것이 아니라 공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이 움직임이 썬더랜드 수비수 3명을 끌어냈고 치명적인 혼란과 실수를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중심에서 끈기 있고 영리하게 위치를 지키고 있던 베냐민 세슈코는 적시에 적소에 나타나 기회를 낚아채 골을 기록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제 브루누 페르난데스입니다. 우리는 이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자, 시즌 초부터 그의 미래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날 수도 있다는 수많은 루머가 쏟아졌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그의 어깨에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특히 페널티킥 실축 이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코 겪어보지 못했을 끔찍한 비난과 멸시였습니다. 썬더랜드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브룬누의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브룬누는 끊임없이 동료들에게 템포를 늦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메뉴 선수들이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자,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전반 40분까지 메뉴의 볼 점유율은 6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썬더랜드는요,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자, 후반전에는 선수들이 눈에 띄게 템포를 조절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경기들로부터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통제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브루누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더 혁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3-3 포메이션의 고질적인 빌드업 문제를 해결한 방식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더블 볼란테처럼 카세미루와 수평적으로 서는 대신 브루누는 끊임없이 전진하며 경기장을 수직적으로 늘리는 진정한 8번 미드필더처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만들어낸 연쇄 효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브루누의 높은 위치는 썬더랜드의 위협적인 미드필더들을 묶어두었고 그들이 더 깊숙이 내려앉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즉시 후방의 맨유 센터백들과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패스의 질은 더 좋아졌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음보에모와 마운트는 유리한 위치에서 공을 받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작은 조정이 시스템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매우 영리했습니다. 썬더랜드전에서 보여준 브루누 페르난데스의 활약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의 브루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후반전에 분석할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후반 중반 브루누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되었을 때입니다. 수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브루누는 아모림의 포메이션에서 그 포지션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모림의 철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고전적인 의미의 10번 선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메수트 웨질이나 후안 마타 혹은 마르틴 웨데고르 같은 순수하게 경기를 조율하고 마지막 패스를 찔러주는 플레이메이커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루벤 아모림의 3-4-2 시스템에서 이상적인 2명의 10번은 게임 체인저여야 합니다. 자, 드리블 능력과 중원에서부터 공을 전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가장 중요하게는 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춰야 합니다. 자, 마트스 쿠냐를 떠올려 보십시오. 브리앙 음베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선수 프로필입니다. 자, 브룬누는 차이를 만들어낼 능력은 있지만 스피드와 피지컬적인 측면을 비교한다라면 지난 경기를 끝까지 본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반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정말 이 시스템의 완벽한 10번이었다면 왜 아모림은 프리시즌과 리그 초반 몇 라운드 내내 단 한 번도 그를 그 자리에 기용하지 않았을까요? 저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가서 그 감독 자신과 논쟁하십시오.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왜 아모림과 수뇌부는 이미 그 자리에 완벽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쿠냐와 은베모라는 다른 2명의 10번을 영입하는데 거의 1억 3천만 파운드를 썼을까요? 왜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메이슨 마운트가 실험 과정에서 항상 브루누보다 그 자리에서 더 우선시되었을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브루누 페르난데스는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모림 또한 현재 중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브루누의 능력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가장 창의적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을 다른 포지션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낭비입니다. 모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루벤 아모림이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한 가장 큰 역설입니다.